저는 윤우진입니다. 17살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는 온 세상의 용기를 다해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혔어요. 지금은 바빠. 나가!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이틀 뒤 그 소년은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3년이 흐른 뒤 한 남자가 알게 됐어요. 문 앞에 섰던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1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생후 닷새 만에 떼어진 아이들. 정신병원에 17년간 갇혀 지낸 전처.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자신을 증오하는 딸.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아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태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지난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태호는 47살이었습니다. 바이오젠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에 한강이 보였어요. 펜트하우스 침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집은 2년 전에 산 것이었어요. 50평이 넘는 공간에 태호는 혼자 살고 있었죠. 회사에 출근하면 연구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태호는 가볍게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그의 연구실은 20층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새로운 논문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항암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번 임상시험만 통과하면 태호는 업계에서 또 한 번 주목받게 될 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비서 김주연 씨가 도시락을 가져다 줬어요. 특급 호텔 주방에서 만든 식사였습니다.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과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태호는 혼자 먹는 식사가 익숙했습니다. 직원들과 어울려 구내식당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쯤 연구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 휴대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한 통이 표시되어 있었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호는 무심히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2번 울린 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송정신병원 사회복지사 이지연입니다. 윤태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태호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희 병원에 한서윤이라는 환자분이 계신데요. 보호자 연락처를 찾다가 예전 기록에서 선생님 성함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순간 태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 17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떨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쾅거렸죠. 그건 제 전처입니다만.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실은 한서윤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17년째 입원 중이신데 최근 보호자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앞으로 보호 의무를 누가 맡으실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17년. 태호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서윤과 이혼한 지 정확히 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윤은 이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말이었죠.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양평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살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 살짝 붉어진 볼, 수줍게 미소 짓는 입술. 태호는 그 옆에서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죠. 30살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태호는 촉망받는 연구원이었고 서윤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죠. 적어도 태호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태호의 불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윤현숙 씨가 이혼을 종용했어요. 대를 이을 수 없다면 며느리를 바꿔야 한다고 했죠. 태호는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윤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력에, 자신의 자존심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비겁함에 무릎을 꿇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윤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혼한 뒤 서윤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죠. 태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태호는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연구에, 성공에, 돈에 집착했어요.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태호가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동안, 소장 자리에 오르는 동안, 학회에서 상을 받는 동안 서윤은 병원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태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사진 속 서윤의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운전기사에게 양평으로 가자고 했죠. 차는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어요. 가을 햇살이 황금빛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송정신병원은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색 시멘트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지연 사회복지사를 찾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윤태호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태호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창이 달린 문들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인 공간이었어요. 태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지연 씨가 파일을 펼쳤죠. 한서윤 환자는 2007년 12월에 입원하셨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으셨고요. 보호자는 시어머니인 윤현숙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윤현숙 씨가 돌아가시면서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거든요. 다만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세요. 과거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때때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모시고 올게요. 그녀가 나간 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17년 만에 서윤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서윤이었어요. 45살이 된 한서윤. 하지만 사진 속 그 아름다운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머리, 움푹 들어간 뺨, 초점 없는 눈동자. 병원복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여위어 있었어요. 뼈만 남은 손이 휠체어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말했어요. 서윤 씨, 손님이 오셨어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멍하니 태호를 응시했죠. 태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저예요. 윤태호. 서윤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어요.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텅 빈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태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태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17년 전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사람,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던 사람, 태호의 이름을 부르며 웃던 사람이 그를 몰라봤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의 텅 빈 눈동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상담실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지연 사회복지사에게 이끌려 다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태호는 빈 방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녔어요.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방금 본 서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빠진 머리, 움푹 들어간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그게 정말 서윤이었을까요? 17년 전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맞을까요? 태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연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서윤 씨가 여기 온 지 정말 17년이나 됐습니까? 네. 2007년 12월 20일에 입원하셨어요. 당시 보호자이신 윤현숙 씨가 직접 데려오셨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입원 당시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지연 씨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급성 조현병 증상이었습니다. 망상과 환청이 심했고요. 자해 시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격리병동에 있었죠. 태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혼할 때만 해도 서윤 씨는 멀쩡했는데 이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기록을 보니 출산 직후 산후 우울증이 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조현병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태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이요. 서윤 씨가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까? 네. 2007년 12월 15일에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닷새 뒤 이곳에 입원하셨고요. 태호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쌍둥이. 서윤이 쌍둥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이혼 직후에. 그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지연 씨가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 명은 사산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다른 한 명은 남자아이인데 윤현숙 씨가 데려가셨다고 나와 있네요.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임신한 사실도, 쌍둥이를 낳은 것도, 한 명이 죽은 것도. 그런데 태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퇴원 기록에 보호자가 인수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걸었어요.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불임이라던 자신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니, 쌍둥이였다니, 그런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어머니가 데려갔다니,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지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윤태호 씨가 법적으로 보호자 지위를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원에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서윤 환자의 전 배우자이시고 현재 보호자가 없으니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서윤 환자는 지금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어요. 기억력 장애가 특히 심하고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낮은 산이 보였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지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현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다만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증상을 관리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서윤 환자 같은 경우는 17년이나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겁니다.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가 서윤을 여기 가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만 서윤 환자가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너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태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태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태호를 감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민재. 대학 동기였죠.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 형. 민재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어디서 볼까?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6시까지는 괜찮아요. 태호는 다시 차를 탔습니다. 강남에 있는 로펌으로 향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차는 느릿느릿 움직였죠. 로펌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었어요. 민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 안색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태호는 의자에 앉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전처 서윤이 17년간 정신병원에 있었던 것, 쌍둥이를 낳았던 것, 어머니가 아이 한 명을 데려간 것. 민재는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형,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직접 확인했어. 병원 기록에 다 나와 있더라고. 민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를 검색했어요. 일단 보호자 지정 신청부터 해야겠네요. 서류 준비하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기록을 정식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서윤이 낳은 아이를 찾고 싶어. 어머니가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윤현숙 씨가 돌아가셨다면 유품이나 서류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집,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알겠어. 내가 직접 가볼게. 태호는 로펌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분주하게 움직였죠. 태호는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어머니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17년 전 그날 어머니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었죠. 그때 이미 서윤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내야 했어요. 서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는 어디 있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숨겼는지.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차는 성북동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대문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태호는 코트깃을 세우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한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어요.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마른 낙엽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죠. 태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먼지만 두껍게 쌓여 있었죠. 태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복도 끝에 어머니의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롱과 화장대가 보였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약봉지들, 안경. 별 볼일 없는 것들 뿐이었죠.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옷들을 하나씩 치우며 안쪽을 살폈어요. 그때 장롱 맨 위쪽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내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류와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태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같은 눈썹, 같은 코, 같은 인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우진, 2017년 3월 입학식.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윤우진. 어머니가 데려간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태호는 상자 속을 뒤졌어요.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3돌 때 우진, 5살 때 우진, 8살 때 우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는 우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태호 몰래 자신의 손자를, 태호의 아들을 혼자 키웠던 거예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가 있었어요. 2007년 12월 15일 출생, 아버지 윤태호, 어머니 한서윤. 법적으로는 태호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몰랐죠. 초등학교 성적표도 있었습니다. 전 과목 100점에 가까운 점수였어요. 담임 선생님 소결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학생입니다. 특히 과학에 재능이 있어요. 중학교 상장도 나왔습니다. 전국 과학경시대회 금상, 수학경시대회 은상, 영어 말하기 대회 동상. 우진은 영재였어요. 태호를 닮았는지 과학을 좋아했던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도, 학교에 입학하는 날도, 상을 받는 순간도 모든 걸 놓쳤어요. 그때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 6월 5일자 지역신문이었어요. 작은 기사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성북구 아파트에서 중학생 추락사. 17세 윤모군이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호는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진이 죽었어요. 3년 전에 17살에 태호의 아들이 태호를 닮은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밝아 보이던 아이가 왜 옥상에서 뛰어내렸을까요? 태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상자 안에 아직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7년 12월 15일. 오늘 서윤이가 쌍둥이를 낳았다. 사내아이 하나, 계집아이 하나. 그런데 계집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의사가 사산이라고 했다. 사내아이는 건강하다. 이름을 우진이라고 지었다. 태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서윤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미친 것처럼 울부짖고 아이를 찾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 여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내가 우진이를 키우겠다.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의 필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008년 1월 3일. 태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이 알면 괜한 정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우진이는 내가 키운다. 태호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려야 한다. 태호는 일기장을 움켜쥐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혼자 결정했습니다. 태호의 의사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죠.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일기가 보였어요. 우진이가 요즘 이상하다.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 걱정이다. 2021년 6월 4일. 우진이가 생모를 찾고 싶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안 된다고 했다. 내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우진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2021년 6월 5일. 그날 일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진이가 떠났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 이제 너무 늦었다. 태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진은 엄마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없다고. 그래서 우진은 절망했던 거예요. 태호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17년 전 서윤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진이 태어났는지도 몰랐고, 우진이 외로웠는지도 몰랐고, 우진이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일기장 뒷표지에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악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지아, 희망그룹 홈, 전화번호 010. 태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아,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룹홈이라는 단어. 태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사산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진은 할머니가 키웠고 지아는 어디론가 보내졌던 거예요. 태호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지아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기장과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차로 달려갔죠. 운전기사가 놀라 물었어요. 소장님 괜찮으세요? 집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태호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희망그룹홈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한지아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있어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호는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태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지아 생각뿐이었습니다. 17살 딸.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 자신이 버린 아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죠. 하지만 초췌한 모습은 감출 수 없었어요.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희망그룹홈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태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짝였습니다.
그룹홈에 전화했던 여자는 오늘 아침 10시에 오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면 지아가 학교 가기 전이라고 했죠. 태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30분. 30분만 더 가면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태호는 연습을 해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 어색했어요. 차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2층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희망그룹홈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어요. 태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윤태호 씨시죠? 박선영입니다.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영 씨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태호는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어요. 소파와 식탁,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선영 씨가 태호를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선영 씨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태호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두 여자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와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태호를 힐끗 보더니 아침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선영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태호는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어디 있습니까? 선영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2층 방에 있어요. 그런데 윤태호 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호는 선영 씨를 바라봤어요. 지아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아는 태어나자마자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여러 가정을 전전했죠. 하지만 번번이 파양됐습니다. 지아가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결국 3살 때 저희 그룹홈에 왔어요.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뒤로 쭉 여기서 지냈어요. 14년 동안이나. 그동안 부모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죠. 지아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지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오셨잖아요. 지아에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7살 한지아.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모습이었어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그 눈이 태호를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이었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아야, 이분이. 선영 씨가 말을 시작했지만 지아가 잘랐습니다. 알아요. 윤태호 씨, 제 친부라는 분이시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태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아야, 나는.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아라고요.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나요? 지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1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 혼자 이 세상에 내던져져 있을 때 어디서 뭐 하셨어요? 지아야. 선영 씨가 말렸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아세요? 윤우진. 제 쌍둥이 오빠요. 3년 전에 죽었어요. 17살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요.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죽었다는 거 신문에 났거든요. 저는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멀리서 봤어요. 관에 누워있는 오빠를.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찾고 싶어 했대요. 제가 나중에 알아봤거든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절망했던 거예요.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은 뭐 하셨어요? 왜 오빠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찾아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려고요? 용서를 구하려고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아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윤태호 씨. 문이 쾅 닫혔어요. 지아가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지아는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아 말이 맞아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선영 씨가 붙잡았지만 태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지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어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17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아가 느꼈을 아픔에 비하면요. 하지만 태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아무리 거부해도 다가가야 했어요. 우진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지아에게라도 해줘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야 했어요. 태호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기사님, 바이오젠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나야. 부탁이 있어. 한지아라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단호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태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아의 마음을 열 때까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주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그동안 법원과 병원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의 도움으로 서윤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서윤의 의료 기록을 정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죠. 백송정신병원 상담실에서 태호는 두꺼운 파일을 받았어요. 17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이지연 사회복지사가 옆에 앉아 설명을 도왔어요. 가장 먼저 2007년 12월 기록을 펼쳤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입원 당시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환자 한서윤 만 28세 보호자 윤현숙 씨와 함께 내원 출산 닷새 후 급성 조현병 증상 발현 심한 환청과 망상 아기를 찾는다며 울부짖음 자해 시도 2차례 격리 병동 입원 결정 태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쌍둥이를 출산했으나 한 명이 사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 지아야, 지아야 하며 계속 딸을 찾음. 산후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정신병적 증상 추정.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지아를 찾고 있었어요. 사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록을 읽었어요. 2007년 12월 25일 환자 상태 악화 강력한 진정제 투여 환자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 망상 증상으로 판단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지아를 빼앗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걸 망상이라고 했죠. 2008년 1월 기록으로 넘어갔어요. 환자 우진이를 찾음. 아들은 어디 있냐고 반복적으로 질문. 보호자 윤현숙 씨가 아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환자는 믿지 않음. 피해 망상 지속. 태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이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서윤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이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호는 파일을 꼭 안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나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이지연 씨가 휠체어를 밀어 태호 맞은편에 세웠어요. 서윤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떠오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호는 의자를 서윤 가까이 당겼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서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서윤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서윤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버렸어요. 제가 비겁해서, 제가 약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진이와 지아를 몰랐어요. 쌍둥이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다 숨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태호는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진이는 3년 전에 죽었어요. 17살에 당신을 찾다가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아는 그룹홈에 있어요. 1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요. 서윤의 눈에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진.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태호는 숨을 멈췄어요. 지아. 서윤이 또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마른 손이 태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기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초점 없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네, 당신 아기들이에요. 우리 아기들. 태호는 서윤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켜야 했는데, 제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서윤이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태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17년 만에. 서윤 씨, 저 기억하세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당신 나 버렸죠.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네,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호는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은 태호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이, 우리 우진이 어디 있어요? 태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우진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윤이 태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손을 떨며 물었어요. 우진이 죽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서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길고 낮은 신음이었어요.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며 울었어요. 태호는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이지연 씨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간호사들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서윤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윤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축 늘어져 태호의 품에 기댔어요.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태호 씨, 서윤 환자를 병실로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태호는 천천히 서윤을 놓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다시 초점 없는 눈이 됐습니다. 잠깐의 각성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태호는 알았습니다. 서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이라는 걸요. 간호사들이 서윤을 데리고 나갔어요. 태호는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서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우진이 왜 죽었는지, 지아가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1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우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윤의 잃어버린 17년도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지아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서윤도 아직 숨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결심했어요. 남은 것이라도 지키겠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겠다고.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병원 마당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서윤 씨 퇴원 절차 준비해줘. 집으로 모시고 올 거야. 형,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알아. 하지만 해야 돼. 서윤 씨는 17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어. 이제 나가야 해. 그리고 지아도요. 지아의 법적 보호자 절차도 빨리 진행해줘.
둘 다 내가 책임질 거야. 민재가 한숨을 쉬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태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깨진 것들을 다시 맞추는 일.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태호는 해야 했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태호의 펜트하우스로 왔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퇴원했죠. 태호는 안방을 서윤에게 내주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서윤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보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죠. 가끔 태호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병원에서 잠깐 돌아왔던 기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매일 저녁집에 돌아와 서윤 옆에 앉았어요. 우진과 지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죠. 서윤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여전히 태호를 거부했습니다. 태호는 일주일에 3번씩 희망그룹 홈을 찾아갔어요. 학용품을 사들고 가기도 했고 책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선영 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건만 받아주곤 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아도 마음 한구석에선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선영 씨의 위로였지만 태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지쳐갔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윤을 돌보고 주말에는 지아를 찾아갔습니다. 잠은 4시간도 자지 못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태호는 다시 희망그룹 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아가 좋아할 만한 과학책 세트를 가져갔어요. 우진이 좋아했던 것들이니 지아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윤태호 씨, 오늘은 안 좋은 날이에요. 지아가 아침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밥도 안 먹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주 그래요. 태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아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지아가 필요할 때 읽으라고요. 태호는 책을 건네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데 누군가 태호를 불렀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혹시 윤우진 형 아버지세요?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우진이를 아니? 네. 저는 강민호예요. 우진이 형이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형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요. 오늘 우연히 여기서 뵙게 됐네요. 우진이와 친했니? 네. 형은 제 멘토였어요. 과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갔다고요. 태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형이 바이오젠 연구소에 찾아갔대요. 경비한테 물어보고 사무실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태호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쫓아내셨대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바쁘니까 나가라고 하셨다고요. 형은 그때 정말 슬퍼 보였어요. 태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차 문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언제였니? 2021년 6월 초였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형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이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 6월. 태호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매일 긴장 속에서 보냈죠.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17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저기 윤태호 소장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니? 저는 제 이름은 윤우진입니다. 윤우진.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이름 없는데. 무슨 일이니? 남학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 학생 상담은 안 해. 태호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학생은 복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태호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일에 몰두했죠. 이틀 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태호는 몰랐어요. 신문 기사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저 임상시험 결과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진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호를 찾아온 거였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죠. 하지만 태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쫓아냈어요. 차갑게 거절했죠.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진이 자신을 찾아왔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우진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우진이를 죽였어요. 민호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영 씨가 뛰어나왔어요. 태호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윤태호 씨,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태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태호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태호는 거부했습니다. 서윤을 버렸던 것처럼 우진도 버린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죽었어요. 혼자서, 절망 속에서. 태호는 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와 선영 씨가 태호를 거실 소파에 눕혔어요. 간병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태호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른 손을 뻗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진이,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진이. 태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같은 슬픔을 나누며 같은 고통을 견디며.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남편이 될 자격도 없다고, 모든 걸 망쳤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가 남아 있었어요. 서윤도 여기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들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설령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설령 거부당하더라도 끝까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고통을 견디겠다고, 그리고 남은 이들을 지키겠다고. 서윤의 손이 태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같은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회사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우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던 그 아이. 저는 윤우진입니다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 태호는 그때 왜 몰랐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간병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죽을 가져왔습니다. 소장님,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졌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침대 옆으로 왔죠. 서윤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어요. 태호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태호는 눈을 떴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몰랐잖아요. 아무도 당신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서윤의 손이 태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아가 있어요. 우리 딸 지아가 아직 있어요. 지아를 위해 일어나야 해요. 태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간병인이 문을 열었어요.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저, 윤태호 씨 계세요.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간병인이 거실로 안내했어요. 서윤과 태호가 나왔습니다. 현관에 지아가 서 있었어요. 태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아가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떨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한테 들었어요. 우진이 오빠가 당신을 찾아갔었다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진 일기장이었어요. 태호에게 내밀었죠. 오빠 일기장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할머니 몰래 가져왔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에 윤우진의 일기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일기장을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4일. 우진이 죽기 하루 전 날짜였어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바이오젠 연구소.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를 드디어 봤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이름만 말했다. 윤우진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날 몰라봤다. 당연하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줄도 모르니까. 나가라고 하셨다. 바쁘다고 하셨다. 나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다. 아버지도 피해자다.
할머니가 모든 걸 숨겼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다. 그냥 몰랐던 거다. 태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서윤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읽었어요. 엄마를 찾고 싶다. 할머니는 엄마가 죽었다고 했지만 거짓말인 것 같다. 어디선가 살아계실 것 같다. 만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지아도 보고 싶다. 쌍둥이 동생.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리운 사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한테 다시 가고 싶다. 이번엔 제대로 말하고 싶다. 저는 당신 아들 윤우진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난다. 또 거절당할까봐 무섭다.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가볼까? 마지막으로.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다음날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태호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서윤도 울었습니다. 지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아를 바라봤어요. 고맙다. 이걸 가져다 줘서.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지아야, 나는 정말 몰랐어. 우진이가 내 아들인 줄, 너희가 태어난 줄 몰랐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모르고 살았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야. 지아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정말 몰랐다는 걸. 그냥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근데 오빠 일기를 읽고 나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할머니가 모든 걸 숨겼다는 걸. 지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서윤이 휠체어를 밀어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지아는 서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손을 뻗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우리 지아.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지아를 끌어당겨 안았어요. 지아는 서윤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 불완전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울다가 서윤에게서 떨어졌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룹홈에 늦으면 선영 이모가 걱정하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태호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태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었죠. 그룹홈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아가 차에서 내렸어요. 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빠 기일이에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태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지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룹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호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생겼어요. 비록 깨진 가족이지만, 상처투성이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호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서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병인이 서윤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혔어요. 휠체어에 앉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준비됐어요. 태호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뻗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 만나러 가는 거죠. 네. 우리 아들 만나러 가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먼저 희망그룹 홈으로 향했어요. 지아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지아가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서윤 옆에 앉았어요. 서윤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잠시 긴장하다가 손을 꽉 쥐어주었어요.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지아가 앞장섰습니다. 익숙한 길을 걸어갔어요. 태호는 서윤의 휠체어를 밀며 뒤따랐습니다. 언덕 중턱에 작은 묘비가 보였어요. 윤우진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15일생, 2021년 6월 5일졸, 17년의 짧은 생이었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지아가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태호도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서윤은 휠체어에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야. 지아. 오랜만이야. 아니, 우리 한 번도 만난 적 없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일기 읽었어.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알았어. 나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 항상.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미안해. 장례식 때 들어가지 못해서 무서웠어. 나도 버려진 아이인데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알았어.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그냥 불운했던 거야. 할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고 우리를 떼어놓고. 지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호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만났어. 엄마도 만났고 아빠도 만났어.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됐어. 오빠가 꿈꾸던 거잖아. 가족. 태호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아, 나야.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너를 몰라봐서. 문을 닫아버려서. 내가 그렇게 용기 내서 찾아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 일기를 읽었어. 나를 용서한다고 했지. 고맙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그래도 약속할게. 지아를 지킬게. 내 엄마를 돌볼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될게. 태호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서윤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너를 안아주지도 못했어. 할머니가 너를 데려갔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병원에 갇혀서 그냥 울기만 했어. 매일 너를 찾았어. 우진이, 우진이 하면서 서유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엄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내가 태어나던 날도 기억나. 작고 빨갛던 내 얼굴. 엄마 손을 꽉 쥐던 내 작은 손. 엄마가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지만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서유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오래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고 기도하고 우진을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지아가 일어섰습니다. 태호와 서윤을 바라봤어요. 이제 가요. 오빠도 우리가 너무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서윤의 휠체어를 잡았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주차장 가까이 왔을 때 지아가 멈춰 섰어요.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태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연습할게요. 천천히.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이잖아요. 오빠가 없어서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에요. 태호는 지아를 껴안았습니다. 지아는 처음에 몸을 굳혔지만 곧 힘을 빼고 태호의 품에 안겼어요. 서윤도 손을 뻗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래오래 마치 흩어졌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것처럼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유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벗어나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기억도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지아는 주말마다 이곳에 왔습니다. 아직 그룹홈에서 살고 있었지만 곧 법적 절차가 끝나면 이곳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지아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태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아가 왔어요. 눈을 맞으며 들어온 지아는 빨간 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춥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아는 서윤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서윤은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손이 차갑네. 아빠가 찌개 끓이고 있어요. 곧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태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아야, 왔어. 손 씻고 와. 곧 다 됐어. 네, 아빠. 지아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가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사이에 두고요. 태호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서윤이 반찬을 지아 앞에 놓아주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아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맛있어요.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오빠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슬픔이었어요. 우진이도 여기 있어.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태호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은 떠났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지아가 창가에 서서 말했어요. 태호와 서윤도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기억은 아직 불완전했고 지아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꿨어요. 태호는 우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모든 상처를 감싸주는 것처럼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함께,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가족으로. 여기까지가 인생극장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기로 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